저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의 이근희 박사라고 합니다. 이제 올 2학기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경제 개론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 수업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이제 표학길 교수님께서 이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이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강의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한국 경제가 이제 상당히 많은 국가들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 하는 경제가 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그 한국 경제의 속속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과연 몽골 경제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적인 키워드가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경제 성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그걸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 성장과 핵심적인 산업 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면 자동차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철강 산업도 잘 발달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자동차 바디가 이제 필요하니까요. 그다음에 타이어가 필요하니까 고무 산업도 잘 발달돼야 되겠죠. 그 관계가 있는 거죠. 또 자동차 산업이 잘 성장이 되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여가 산업이 발달이 되겠죠. 많은데 이렇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장거리 여행도 가능하고 그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방과 후방에 연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서 과연 어떤 산업을 핵심적인 산업으로 키울 것인가, 또 그것이 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몽골을 아직 방문을 해보지 않았는데, 몽골에서도 이런 핵심적인 산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산업을 핵심적인 산업으로 키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 내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도 필요하고 노동 투입도 필요한데, 과연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자본이 뭐 이런 자본이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공장에 여러 가지 시설들 있잖아요. 시설물들. 건물은 또 잘 구축이 되어 있는가? 도로는 또 잘 만들어져 있는가? 그런 것도 있고, 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노동 투입이죠. 이런 것들과 경제 성장과는 밀접한 관련이 이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소 투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거죠.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기술 혁신이 있어야지만 경제 성장이 될 텐데 기술 혁신 말은 쉽지만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면 요즘 증기기관을 쓰는 국가나 이런 데는 잘 안 보일 텐데 1800년대에 이 엄청난 혁신적인 그 제품이었어요. 그때를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이제 2차 산업혁명 전기가 발명이 됐어요. 이 전기가 발명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전기가 통하는 모든 지역에 가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굉장한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성이 아주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프라가 깔리는 거죠. 중요한 그 기술 혁신이 됐죠. 3차 산업혁명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컴퓨터와 관계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정보화 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세 번째 산업혁명이 정보와 관계된 거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DX라는 건 줄임말인데 이 디지털 경제화, 디지털 전환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디지털이란 말이 오히려 옛날 과거의 말로 돌아갈 정도로 이 디지털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에는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다루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매우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생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를 무엇으로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할 것인가? 즉 경제 성장이 잘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하는 지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생산성이라는 것이 그럴 때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강의 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또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사후적으로 측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인디케이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경제 성장을. 통상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얘기를 하게 되면 GDP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두죠. GDP, 국내 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예전엔 GNP라고 그랬어요. Gross National Product. 네, 그 말은 이제 안 쓰고 있습니다. Domestic Product로 쓰고 있는데 거의 99.9%는 경제 성장을 할 때 이 GDP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뭐 그것이 준비가 안 되면 다른 것으로도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기업 차원에서 이제 쓰게 되는 건데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국가 전체를 다룰 때는 그런 용어는 쓰지 않죠. GDP라고 하는 걸 가지고 쓰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경제 성장의 파이널 타겟은 무엇이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논의한 상황이지만 파이널 타겟은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한다. 몽골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몽골의 경제 성장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있지 않아요? 어, 이 과정에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은 경제를 그 성과를 분배시키는 것이 먼저냐, 어떤 것이 더 중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존재를 하게 돼요. 지금 한국 경제에도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또는 경제 분배를 중시하는 이 두 가지 논리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 하나가 우세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 두 가지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이제 몽골 경제하고 한국 경제의 그 수준을 비교를 할 것입니다. 몽골뿐만 아니라 이제 신흥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베트남 또 브릭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BRICS, 브는 브라질을 얘기하는 거고, R은 이제 러시아, I는 인도, C는 중국, 차이나죠. S는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다섯 국가를 이제 신흥 국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들과 또 어떤 몽골과 또 한국 경제 수준은 어떤 것인가를 비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국이 약 30년 동안의 경제 성장을 해왔어요. 꽤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매년 5개년씩 성장 과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스타디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한국 경제는 어떠한 성장 전략을 취하고 해왔는가? 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 한국 경제가 소득 분배는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성장이 됐는데 소득 분배가 불균형돼 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많이 완화돼서 균형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나중에 몽골 경제의 미래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이 요즘 굉장히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요.
8, 90년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달성을 했지만 지금 굉장히 둔화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도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렴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그게 중요한 그 챕터인데 무형자본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형자본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했어요. R&D 투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 모아지면 국가 전체의 R&D 투자가 되겠죠. 그것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 그런 거죠. 또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바가 이제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안에도 윈도우라고 하는 그뿐만 아니라 많은 그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또 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축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무형화된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과는 아주 요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몽골과 한국의 경제 성장의 근원, 말은 아주 멋진데요. 무엇이 문제여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얼마만큼 경제 성장에 어떤 요소들이 기여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제 성장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우리 한국 경제 개론을 지금 학습을 해야 될 목적. 여러분들이 왜 한국 경제 개론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 유용성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을 보고 그 성장 과정이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몽골 나름대로의 경제 성장 전략을 짤 필요가 있잖아요. 한국 경제를 꼭 닮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몽골은 나름대로의 경제 산업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성장 플랜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 성장을 달성한 한국 경제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거죠. 그 구체적인 주제들이 있어요. 예, 첫 번째가 농촌 개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한국에는 그 유명한 농촌 개발 전략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농촌 개발 전략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볼 것이고 아마도 몽골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구 문제, 한국의 인구 문제는 경제 성장과 어떻게 커릴레이션을 갖고 지내왔는지 더 중요한 건 과연 고용인데 인구 안에 고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고용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소득 분배, 그다음에 생산성 수렴, 무용 자본의 축적의 상황, 또 생산성 이런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적인 이해를 높이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유용성이 이제 발견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 비교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대외 경쟁력을 파악을 할 텐데, 당연히 몽골도 국제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고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 국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좀 더 거시적인 지표를 가지고 설명할 텐데, 그래서 이 거시적 이해도를 높이는 거죠. 반대로 미시적이라고 하면 기업 수준에서의 뭔가를 살펴보는 걸 미시적이라고, 마이크로라고 얘기하는데, 산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렇게 매크로하게 살펴보는 걸 이제 우리 거시 경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왜 어떤 국가는 성장 속도가 빠른데 어떤 국가는 그렇지 않은가?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제 그래프라든지 어떤 통계들을 보여드릴 텐데 분명하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들이 나타나거든요. 왜 그럴까? 어떤 나라는 그래서 이 국가들이 서로 성장률의 격차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장의 근원,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과 몽골 경제의 성장의 근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의 툴이 이제 성장 회계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장을 회계 양식처럼, 어카운팅 양식처럼 쭉 이렇게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근원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가게 되는 거죠. 경제 성장에는 매우 다양한 결정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결정 요인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도 높여갈 것이고, 마지막에 타겟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과연 몽골 경제에 제시할 수 있는 성장 모형은 무엇일 것인가? 어떤 모형을 가지고 또 유효하게 몽골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밝혀내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학습을 통해서 이런 데 기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업 방식은 일단은 제가 준비한 이 강의 PPT 노트를 가지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다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 텍스트가 업데이트가 쉽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현재 경제적인 변화 상황들을 빠르게 반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이제 강의 노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이 한국 경제를 그냥 감성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매우 뭐랄까 남는 게 없는 거죠. 실제적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봐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몽골 경제에서 동일하게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 선행학습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의 국책은행이라고 하는 한국은행 여기 경제 통계 시스템을 들어가 볼 겁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통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떤 통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통계 기관이 통계청입니다. 몽골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통계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이 안에 굉장히 또 많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두 가지가 주요한 통계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국제 비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APO라고 하는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아시아 생산성 기구라고 하는 국제 기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생산성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합니다. 그럼 이 안에 몽골 통계도 들어가 있고, 한국 통계도 들어가 있고, 일본 통계도 들어가 있고, 중국 통계도 들어가 있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통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제가 과제를 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제물이 있어요. 이게 논문 요약하는 과제물인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제 저와 표학길 선생님 같이 쓴 논문인데 이 논문을 한글로 돼 있어요. 읽으시고 이제 요약을 하시는 거고 이건 제가 PDF 파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론집에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 사이트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수업 방식은 제가 이 강의 마지막 날 현지 도착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강의하는 그런 단계로 방식으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학습 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40%씩 되고요. 여기는 이제 대부분이 어, 제가 하는 수업을 잘 들으시면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렇게 쉬운 평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과제를 통한 자기 학습 능력 평가가 20%인데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논문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최학기 선생님하고 2022년도에 작업한 겁니다. 서울대학 경제연구소의 경제론집인데요. 이걸 뭐 찾아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PDF 파일로 해서 조만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부 학습 목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금이 오늘이죠. 서론에 해당하는 거죠. 경제 성장과 발전의 이해, 몽골과 한국 경제의 비교. 그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한국의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서 성장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거고, 그다음 주는 이제 경제 성장 전략. 넷째 주는 농촌 개발. 이건 이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이게 설명할 거예요.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걸 여러분들의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을 또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국이 경쟁력을 갖기 시작한 것이 사실 이런 중화학 공업화 정책이 성공을 하면서 된 건데 그런 테이크업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섯째 주는 종강고사고 일곱째 주는 이제 한국의 인구 정책, 인구 구조, 고용 정책 이런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여덟 번째 주는 이제 소득 분배. 한국이 과연 그럼 성장의 결과가 소득 분배가 잘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그게 악화되고 있느냐, 개선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몽골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몽골에서는 이런 소득 분배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렇게 또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아홉 번째 주는 이제 경제 성장과 생산성 수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제물도 여기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홉 번째 주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나중에 요약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열 번째 주는 이제 무형자본 축적과 경제성장. 경제성장의 또 다른 성장 축인 인텐지블 캐피탈. 아까 말씀드린 R&D, 소프트웨어, 뭐 브랜드, 또 디자인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경제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11째 주는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고 마지막 12번째 주는 제가 몽골에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과 몽골 경제의 성장 회귀 분석을 하고 생산성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교재는 제가 대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각 장마다 이제 저 학습 교재를 제가 실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부분은 이제 그때 가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계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통계 베이스가 두 개인데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 그거를 영어로 ECOS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코스라고 불리죠. 그다음에 통계청이 국가 통계 포털 코시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통계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 내내 강의 내내 이 통계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